영화 제목은 인트로덕션인데 오늘 극장전에서는 아우트로가 됐네요. 금방 개봉한 홍상수 감독님의 신작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덕션 영화는 2020년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보통 회차가 많지 않게 뚝딱 영화를 찍으시는데 이 영화가 3부로 구성되어 있죠. 세 토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근데 중간 토막의 배경이 베를린이에요. 그래서 2월 중순, 3월 중순 촬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그 베를린 부분은 감독님이 칸이나 베를린이나 뭐 영화제를 가시면 그냥 영화제만 갔다 오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영화를 꼭 찍고 오시거든요. 뭐랄까 베케이션이라는 게 없는 감독이다라는 평도 해외 저널에선 나왔던데 어쨌거나 그 중간 토막의 베를린 씨는 이제 출장 가신 김에 영화의 3분의 1을 찍어 오셨습니다. 그 전해에 네. 영화제 참석했을 때 그때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전에? 네. 제가 그렇군요. 상 받으러 영화제 가서 상 받고 오는 김에 영화를 하나 찍어서 그거하고 또 상 받으러 가는. 네, 그런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이고요. 클레어의 카메라라고 이자벨 윗베르하고 두 번째 협업한 영화도 그 삼엄하고 진짜 그 경비도 심하고 그런 칸에서 이제 멋진 영화를 하나 만들어 오셨잖아요. 놀라웠는데 이제 이 영화도 이제 영화제에서 그러니까 영화제에 가서 영화를 찍고 그 영화로 다시 그 다음에 그 영화제를 그렇죠. 출장 불러준 김에 그 초청해준 김에 그래서 실제로 그 언론에서 그걸 눈치채고 이제 꽤 많은 기사에서 효율성의 대가다라는 뭐 평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인트로덕션이 그래서 그 이듬해 그렇죠. 작년이죠. 그러니까 아니 올해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각본상을 받은 게 올해죠. 예, 네.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서 또 각본상을 경쟁 부문에 초청된 다음에 받았습니다. 이 영화 어떻게 얘기를 소개를 시작해야 될까요? 사실 근데 홍상수 감독님 영화를 스토리 막 소개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앞쪽의 정보들, 사전 정보들 얘기해드리면 베를린과 인연이 되게 좀 특별하기도 하잖아요. 베를린에 영화를 갖고 간 것도 한 5번 정도 되고 베를린이 칸에서 홍 감독님을 뺏어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상도 계속 주고 계속 줘요. 네. 그러면서 베를린으로 와라 이러는 느낌이에요. 밤의 애에서 혼자가 여우주연상 받았었고 네. 도망친 여자 감독상 받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각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 영화 그냥 전체 스토리 라인은 어떤 청년, 영호라고 불리는 청년이 있고 이 청년이 아버지 그리고 여자친구, 연인,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만나면서 벌어진 일들을 세 단락으로 1부, 2부, 3부로 나누고 있고요. 네. 뭐 1부가 이제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 한의원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2부에 이제 아버지가 한의사죠. 네. 2부 연인을 만날 때는 이제 베를린에서 유학 간 여자친구 따라가서 만나는 걸로 나오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다른 인물들만 나오는 파트인 줄 알았는데 아주 집요하게 베를린까지 깜짝 방문을 해가지고 만나더라고요. 친구를. 네. 이번에 얘기를 좀 섞어서 얘기해보면 베를린 장면 봤을 때 나중에 깜짝 놀란 게 저는 그게 베를린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서울인 줄 아셨어요? 너무 그 지역성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약간 거리 간판 같은 게 조금이라도 나오기 전에는 네. 그냥 서울 인근 모처를 베를린이라고 하고 찍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근데 홍 감독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네, 실제 지역이 그 지역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일부러 지었나? 이게 싶을 정도로. 제가 어디서 언뜻 읽기로는 그때 영화제 가서 영화 찍을 때 촬영 감독을 대동을 안 하셔가지고 감독님이 직접 카메라를 잡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확실히 스타일이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하고 네. 이게 홍상수 감독이란 사람이 작가만 놓고 얘기한다고 하면 늘 비슷한 영화 만든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반복되는 모티브나 소품이나 뭐 이렇게. 근데 저는 홍상수 감독만큼 영화가 맨날 매 작품 다른 감독도 드물다고 보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래요. 같은 영화를 절대 심지어는 똑같은 영화를 다시 찍으려 해도 못 찍는. 약간 불가능하죠. 매일 아침에 이제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흘러가는 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약간 그 접근법, 철학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영화의 여러 가지 접근 방식 중에 일종의 포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떤 상황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나가는 걸 카메라 그냥 길어올리는 그거에 가장 부합하는 영화들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누가 그 표현을 했는데 전 되게 적절하다고 봤거든요. 작은 방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가구가 배치되어 있는데 네. 그 가구 배치를 맨날 바꾼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같은 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매번 다른 것들을 창조해내고 있는 감독이고 인트로덕션도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많이 다른 영화인데 그중에서 특히 되게 큰 약간 변화들을 좀 많이 보여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제목을 인트로덕션이라고 하지 않았나? 아, 그러면 진짜 뭐 뭔가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다 뭐 이런 큰 뜻이 있을까요? 저는 이 영화를 2번 반 정도를 봤는데도 왜 인트로덕션일까? 영화 외적인 이유가 아니고 영화 내적에서 못 찾아냈거든요. 네. 사실 영화 내에서는 아무런 그 서사적인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인트로덕션이란 네. 제목과 하다못해 사실 홍상조 감독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제목 장명이랑 아주 잘 지으시죠. 그 제목을 쓰는 글씨체라고 해야 되나? 본인이 직접 쓰시기도 직접 하니까 손으로 쓰시죠. 그 스타일도 사실 팬들 사이에서는 되게 이제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거의 그냥 완전히 무미건조한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거 의미를 빼려고 하는 네. 글씨체에 처음으로 영어 제목을 써서 의미가 엄청 들어간 것 같은데 의미를 안 부여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보이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사실 이건 감독님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렇죠.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번에 감독님 인터뷰를 하려고 했으나 실제로 이제 서면 인터뷰나 이렇게 진행도 하긴 했는데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번에는 소개를 못 해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평론가 종특으로 과잉 해석을 하면서 내피셜을 돌리면서 약간 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재밌겠는데요. 나중에 한 달 후에 인터뷰가 나오면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겠네요. 근데 아까 그것도 있어요. 저는 감독님들의 인터뷰가 네. 상당히 재밌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잘 안 믿는 것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약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일테면 이게 계속 또 소환해서 죄송한데 또 구도사와 기요시 감독이요? 아니면 서복의 이용주 감독님 인터뷰 중에 네. 제일 걸렸던 부분이 그거예요. 이 영화는 꼭 SF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SF로부터 일테면 멀어지려고 했다. 그 관습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내 결과론이 아니겠냐는 짐작이신 거죠? 그 얘기가 약간 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신 지금 방 안에 건가?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 보지 말라고 계속 그러는 거죠. 그런 종류의 네. 답변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홍상수 감독님으로 대표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시죠. 뭐 그러시든가로 요약될 수 있는 인터뷰로 네. 저희의 혈압을 상당히 상승시키고 네.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이게 딱 결정 짓는 순간 되게 여러 가지들이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는 게 되니까 이걸 감독이 함부로 할 수는 없고 차라리 평론가들이 옆에서 막 떠들어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진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인터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걸 빠져나가실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교묘하게 차단하는 식으로 질문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적어도 내가 이거 놓치지 말아야지 정도로만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데. 근데 너무 잔머리를 굴리면 안 되고요. 그런 거 다 읽히기 때문에 얕은 수는 다 읽히기 때문에 뭔가 아주 집중해서 질문지를 만들어야 되는 감독님이시죠. 네, 그래서 굳이 감독님의 의도나 생각을 맞추겠다는 건 네. 아니고 그냥 맘 편히 들어주시고 저의 맘 편히 내피셜 말씀해 주세요. 네. 걸리면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는 1부, 3부 3개로 나눠져 있고 네. 1부는 한국, 2부는 베를린, 3부는 다시 이제 한국에서 진행이 네. 되는데 60분 정도, 66분 정도의 길이고 사실 최근에 참 보면 짧죠 영화들이. 또 최근에 계속되는 좀 스타일적인 특징 많이 듣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미니멀리즘이잖아요. 네. 최대한 좀 이렇게 요소들을 줄여 나간다라고 하는데 좀 이렇게 수사적으로 얘기하면 줄여 나가면서 점점 깊어지는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이번 영화에서도 1부, 2부, 3부 처음에 볼 때는 2부까지는 그냥 약간의 소품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3부쯤 왔을 때는 사실 세 개의 분량도 좀 길이가 다르기도 하지만 네. 되게 충격적인 장면도 많았어요. 이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걸 수도 있지만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꿈 장면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독님의 현실하고 밀착되어 있는 얘기를 막 쏟아내는 그 약간 밤의 해변에서 혼자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이제 그런 약간 그 찬물을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근데 지금 3부에서 깜짝 놀랐다고 하셨는데 이제 3부는 아들이 아까 그 아버지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났던 아들이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호출을 해서 동해안의 횟집으로 갔더니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 아닌 다른 친구랑 앉아 있는데 남자 사람인 친구가 아까 일부 한의원에서 아버지 병원에 찾아갔던 배우, 극중 연극 배우 기주봉 배우가 연기를 하죠. 앉아 있고 그 배우는 이제 배우의 일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영호한테 굉장히 막 호통을 치면서 물론 술을 많이 마신 다음에 호통을 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지탄을 하죠. 예, 이게 바로 3부의 내용입니다. 네. 홍성준 감독님 영화는 볼 때마다 특히 최근에 와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이런 설명해 주신 서사적인 내용, 스토리 라인이 일종의 배경인 거죠. 네. 그거는 그냥 정말 배경으로서 존재하는 거고 스토리로 성립하지는 않는 영화들이니 결국 기억에 남는 거 뭐냐면 특정 장면이나 어떤 상황들, 특정 이미지 이런 것들이 그냥 각각 다르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떤 의미로 읽어낼 건지는 관객들에게 완전히 열려있는, 재조합하는 방식도 완전히 열려있는 것 같고 최근에 보면서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약간 1인 작업에 가깝게 가신다는 거. 최근이라 하면 어느 영화부터쯤인가요? 거의 밤에 배우서 혼자부터 조금씩 영역을 늘려나가셔서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뭐 각본, 연출, 촬영은 이제 전작에서도 좀 했었지만 촬영 편집 그리고 음악 원래 하시죠. 하시고 해서 사실상 거의 혼자 찍은 거예요. 배우 빼고는 다 혼자 하신 거고 촬영을 직접 하셨다는 게 되게 이제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 조금 더 수사조 얘기하면 뭔가 불순물들이 되게 좀 사라져가는 느낌. 그러다 보니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영화가 점점 투명해지는. 그래서 최근에는 영화들 이렇게 보고 나면 인트로세션 특히 그랬는데 바로 전작의 도망친 여자도 마찬가지였고 보고 나와서 같이 이제 동료랑 한 얘기가 되게 좋다. 근데 할 말이 없다. 여기 투명한 나머지 뭔 얘기를 더 붙여야 되냐. 그러니까 해석이 부질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n분의 1의 해석이지라고 그냥 한정하고 들어가면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는데 뭔가 상징 해석, 기호 아니면 그게 어떤 의미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되게 부질없는 영화. 그리고 대화 자체도 점점 내용이 없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가 원래도 홍 감독님의 대화는 에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A가 뭐 가라는 얘기를 하면 B가 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의 메아리를 B가 얘기를 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대화들이 많은 편인데 이게 점점 더 이게 최근작으로 올수록 그런 서로의 말을 뭐 이렇게 반복한다거나 아까의 말을 다시 흘린다거나 이런 거기서 일어난 일이나 대화를 인용한들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장면이 많아지고 있죠. 그것도 보면 약간 농담 같은 얘기지만 웃긴 게 일체면 라디오 드라마나 뭐 이런 TV 대사로 많은 걸 전달하는 영화들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뭐 했다고? 이렇게 말로 설명해주는. 다시. 근데 사실 홍성준 감독 영화 대화 거의 그런 식이거든요. 대사를 던지면 그걸 다시 리핏하고 그거에 대한 예쁘지? 예쁘구나. 정말 예뻐. 리액션이라고 하기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다른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건 거죠. 그런 걸 다 줄여나가다 그러니까 보니. 조건 통제를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뭘 보셨나요? 그래서? 되게 사소하게 변한 것들이 좀 저는 눈에 들어왔는데 그다음에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말하는 거랑 말하지 않는 거 사이에 약간 주저함, 의심 뭐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스파이의 아내랑 같은 점이네요. 뭐 큰 맥락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선택의 순간 그 직전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세대 간의 차이도 약간 나오기도 하죠. 근데 여러 가지의 어떤 갈등들이 기본적으로 좀 목적 없는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좀 떠돌아다니고 있는 느낌, 부유한 느낌에 있는 사람이 항상 뭔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순간 비유하자면 약간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상황들을 계속 지연시켜요. 아버지를 만났을 때도 아버지가 당장 안 만나주고 기다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이런 서사 플롯이 있는 영화라고 하면 왜 그럴까? 앞에 왜 이유를 이제 찾아 나가는 게 서스펜스의 기본인데 홍상수 영화에서는 이게 무력화돼 있잖아요. 그 넘어가는 방식이 혹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집중하는 게 뭐냐면 그냥 그 상태거든요. 그쵸. 지금 전달한 뉘앙스 자체에만 좀 집중하게 만드는 구성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문득 되게 와닿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게 서사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예를 들어 너무 꽂히는 장면들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저는 1부에서는 이를테면 기주봉 선생님 나오는 1부에서 사실 제일 환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눈 내리는 장면이기도 한데 그게 놀랍지 않아요? 그게 이제 촬영날 마침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늘이 돕는 감독이 아니라 조금 다른 맥락에서 하면 미션 임파서블이랑 같은 거죠. 네. 물리적으로 그치. 구현이 불가능한 미션 것들이. 임파서블의 그 마케팅 포인트는 톰 크루즈의 리얼 액션이고 송상수 영화의 포인트는 리얼 웨더. 그게 마침 와주셔서 마침 그때 눈이 왔다는 걸 믿어야 하나 믿어야 한다. 사실이다.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왔기 때문에 이 얘기도 바꿨을 거예요. 맞춰서 바꿨겠죠. 그렇죠. 아침에 날씨를 보고 쓰셨겠죠. 근데 그 장면이 주는 환상성 같은 것도 눈에 너무 도드라지니까 좋은데 맞아요. 저는 제일 그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거기에 기주봉 배우가 왔을 때 나와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치료를 받잖아요. 침을 맞죠. 치료받고 이렇게 가림막에 쳐져 있고 등장인물은 아무도 없고 목소리만 나오는 상황. 네. 그렇게 해서 화면에 아무도 없는데 계속 찾죠. 선생님 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나 이렇게 찾고 있는데 옆에서 아마도 그 제일 처음에 진료받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옆에서 바깥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죠. 선생님 지금 안 계세요. 위에 올라가세요. 라고 한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웃기기도 하고 사실적이기도 하고 혹은 밖에 목소리만으로 존재하는 화면, 외화면들에 이렇게 집중해 본 적이 있나 싶어서 바깥에 있는 목소리들이 던져주는 일종의 조약돌이라고 하면 그 조약돌이 파생하는 그 아버지의 지금 심정이라든지 혹은 좀 사소하게는 저 기주봉 배우의 저기 앉아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뭐 이를테면 이놈의 의사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렇게 바늘을 꽂아놓고 어디 가서 자는 거 아니야? 막 약간 그런. 아니면 기주 배우도 사실 뭔가 얘기하고 싶어서 왔는데 얘기 못한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모든 주거든요. 모든 게 미진해요. 그래서 오히려 미진의 이야기야. 어떻게 선생님이 이 자리에 없는 게 다행이다라고 느낄까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성립하게 만드는 그 화면의 구성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좀 재치도 있고 목소리로 날 집중하게 만드는. 전 사실 한의원 파트가 제일 좋았어요. 3부보다. 근데 뭐 물론 3부가 다른 식의 충격은 있긴 하지만 뭐 전에 못 봤던 그림이라는 거는 한의원에 제일 많아가지고. 예. 또요? 그리고 또 어떤 요소들이 눈에 들어오세요? 각 부마다 하나씩 있었던 것 같은데 1부에서는 그렇게 좀 비어있는 공간들 이 주는 커튼 친 그 침 맞는 방의 모습. 네. 안 보여줘서 드러나는 존재감 같은 그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앞선 영화들은 그런 경우인데 서사적으로 되게 긴밀하게 계획된 장면이면 오히려 그 장면의 힘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장면에서 목소리가 훨씬 중요해라고 세팅을 다 해놓고 목소리 딱 들려줬을 때는 아 목소리가 중요하구나라고 지시를 받아서 가는 느낌인데 이건 정말 예상도 안 했는데 그럼 굳이 사실 필요도 없는 장면이고 없어도 되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가장 강하게 박혀있는 느낌이라 의도에서 벗어난 영화 전체의 어떤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감독님 대답이 맨날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찍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적 없음. 네. 하지만 좀 운명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함인 그렇죠. 거죠. 네, 맞아요. 신비롭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걸 제일 좀 잘 느끼게 해준 장면이 그거였고 2부는 오히려 약간 좀 노골적 베를린 파트는 제일 재밌었던 거는 왜 베를린 같지가 않지 약간 베를린이 아니라 약간 약간 우면산 기슭의 오래된 아파트 같아요. 일산이나 약간 조금 외곽 쪽에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김민희 배우가 거기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아까 영호의 여자친구가 베를린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차에 자기 집에 방 하나를 세주겠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죠. 이분은 사실상은 그 영호라고 하는 신석호 배우가 주인공이라고 보긴 힘들고 잠깐 등장하는 정도의 역할이고 그
사귀었던 여자친구 그 박미소 배우가 네, 연기하는 박미소 주원이라는 여자. 그 캐릭터가 중심에 있는 음. 파트인데 그 중간에 이제 나무를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얘기하는 게 엄마랑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그 대화도 되게 겉도는 게 느껴지죠. 네. 뭔가 본심을 말하기 직전의 상태에서 계속 멈추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와중에 괜히 말 돌릴 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저 가지 되게 특이하다. 저 가지는 그냥 얹혀 있는 것 같지 하면 엄마가 또 의미 없이 그러게 저런 나무는 처음 보네 이렇게 의미 없는 대화가 주고받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나무를 직접 보여주진 않는데 안 그 보여주죠. 얘기를 하고 나니까 계속 뇌리에 남아요. 본 것 같죠. 예,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딸이 길 가는데 흙탕물이 고여 있는데 물웅덩이에 나무 실루엣이 약간 비친 나오거든요. 게 예. 잠깐 보이죠. 그 장소가 바뀌는 네, 첫 네, 샷에서. 네, 네.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상징물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배치한 경우도 별로 없었고 네. 저게 어떤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의미를 지정하는 순간 되게 후져질 거는 뻔히 아는데 그래도 뭔가 얘기하고 싶은. 아까 나무 얘기를 했던 또는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나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남아있는데 현장에 가봤을 때 무릉덩이에 나무가 비치면 자 여기서 시작을 하자라고 하는 그게 바로 홍 감독님식의 그 순서가 아닌가 싶고요. 심지어 그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때 보면은 온 동네에 울려 퍼지는 그 종소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미리 전혀 뭐 이렇게 이 헌팅하러 가서 보거나 뭐 그런 거라기보다 찍는 동안 어떤 소리가 들려서 그 다음 촬영분에서는 이제 종이 진짜 등장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에 찍은 것의 영향은 분명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완전 제로는 아니에요. 첫 회차는 제로지만. 그러니까 아까 그 무릉덩이의 나무 그림자 역시 이제 순차적으로 찍었을 때 앞서 찍은 회차의 메아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약간 이 홍상수 감독 영화 구조 자체가 리액션들을 쌓아나가는 그렇죠. 영화이고 네. 되게 삶에 대한 리액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영화 자체가 삶의 리액션이기 때문에 영화의 본질적인 속성을 포착하고 있다라고 뭐 이게 수사적으로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활과 업이 뭐 덕업일체가 아니라 이런 건 생업일체라고 해야 되나? 이만큼 완전하게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 감독은 아마 없겠죠. 지금 세계에서. 그러다 보니 그런 장면들이 서사적으로는 의미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오히려 크게 다가오는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 꽂힌다고 하죠. 막 그런 쿵쿠툼이라고도 부르고 확 와서 찌르는 순간 네, 그런 장면들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영화 전체가 등장인물들이 늘 하던 거 하는데 수시로 담배 피우고 소주병은 늘어가고 늘 담배 피우고 서로 포옹하고 머뭇거리고 말을 삼키고. 근데 이번 영화는 술은 좀 적게 마신 것 같다, 그렇죠? 마지막에만. 근데 또 중요하게 마시니까 그 소주는 등장하고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머뭇거리는 순간에 존재하는 침묵이나 망설임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담배, 술 이런 걸로 이제 지연시키는 그 구조를 그대로 따오긴 한 것 같고 1, 2부는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무난하게 전개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3부에 이르러서는 이게 특별히 미학적으로 뭐 엄청난 성취를 거뒀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쌓아 나가다가 갑자기 훅 이제 뭔가 내가 예상치 못한 고백을 받았을 때 느낌이 있잖아요. 그 고백과 화면이 전달해주는 좀 충격적인 이미지, 이를테면 바닷속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겹쳐지면서 저는 사실 받는 충격으로만 치면 내가 받은 인상으로만 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본 영화 중에 제일 크게 좀 파도처럼 온 것 같아요. 한 방이. 이거는 뭐 그래서 어떤 영화입니다. 어떤 사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되게 부질이 없는 것 같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조금 고백을 하자면 사실 저는 홍상수 감독님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도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누가 그를 안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쪽이었어요. 신의 21 그 구성원으로서 얘기하면 나보다 훨씬 홍상수를 잘 얘기해 주는 분들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순서가 되었군요. 이제. 나는 늘 그냥 독자. 어떻게 얘기할까? 그게 훨씬 더 궁금한 사람이었는데 한번 겪어보세요. 여차저차해서 내가 얘기해야 될 차례가 와서 모르니까 좀 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르니까 약간 공부한다는 마인드로 저는 접근을 해서 조금씩 뜯어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이를테면 이제 바비 헤븐에서 혼자나 사실 도망친 여자도 그랬는데
꽤 할 말이 많았거든요. 네. 그 영화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예. 얘기하고 싶은 것들도 많았고. 도망친 여자 때는 얘기하실 수 있는 담당자 아니었나요? 아 그렇죠. 예, 예. 밤의 해변에서 혼자도 그랬고. 아 그랬나요? 그래서 그 영화들은 오래되셨네요 담당하신. 뭐 담당이라고 하는 네. 좀 그렇고. 그래서 그 공부하듯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리액션 하듯이 내가 말을 좀 쏟아내는 네. 그 작업들이 나쁘지 않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작품은 그냥 보고 나니까 예, 두 가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딱히 말을 보태고 싶지도 않고 이게 되게 기분 좋은 무력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아까 이 영화 주제 그대로 하면 되게 망설이는 상태라고 편집장한테 해야 되나? 회의 때 말을 보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좀. 아 이거는 침묵해야 됩니다. 약간 나 너무 해보고 싶었어 그 대사를. 아 네. 근데 그 세 번째가 이제 예기치 못한 고백받는 것 같은 게 이제 두 순간인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그 어떤 인물이 자기가 눈이 아프다, 이게 상태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상당히 상세히 얘기하는 부분이 네. 이제 좀 고백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영호라는 그 배우 지망생이었던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그에 관한 얘기죠. 포옹에 관한 얘기인데 앉는 연기를 촬영을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여자친구도 그걸 꺼려하는 것 같지만 자기도 마음에 걸린다. 그렇게 살아있는 남자가 살아있는 여자를 앉는데 마음을 다 하지 않고 사랑도 없이 앉는다는 게 잘못된 일인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기주봉 배우가 맡은 배우 캐릭터가 막 이제 화를 내면서 갑자기, 그게 왜 마음에 갑자기 화를 내면서 급발진하잖아요. 급발진하면서 그게 왜 죄스럽냐. 아무리 작아도 포옹은 좋은 거다. 어떤 마음으로 하든 거기에 나쁜 거라고는 하나도 없다라고 막 주장을 하잖아요. 이제 그것도 보면은 약간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포옹의 연기는 일이잖아요. 그 영화를 찍는 작업. 그리고 진짜 여자친구와의 포옹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거 두 개가 뭐가 틀려? 모든 게 나의 한순간이고 거기에서 따뜻함을 전해주는 포옹이란 행위는 거기에 좋음이 있는 거야 라고 외치는 게 갑자기 감독님이 메가폰 이렇게 스피커에다가 기주봉 배우의 입을 빌어가지고 노발대발을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 네. 두 번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종종 3부에서. 갑자기 사실 모든 인물들이 종종 급발진을 하잖아요. 인물이. 이 감독님 영화에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냥 홍상수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늘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자기의 삶을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매트릭스에 등에 꽂히는 것처럼 목 뒤에 갑자기 꽂고 코드가 꽂히면서 마이크를 확 확성을 대고 하시는데 그 타이밍이 사실 또 감독님의 연출, 리듬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대사들은 그러다 보니까 엄청 의미심장한 대사를 해도 그렇게 귀에는 잘 안 들어와요. 그냥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A라고 얘기했다가 내일은 A를 부정한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두 가지를 한다고 해서 이를테면 A가 거짓말이었고 A 대사가 진짜가 아니에요. 둘 다 그냥 그때 내 진심인 거고 이 감독님 영화에서 급발진하는 캐릭터들의 너무 솔직한 노골적인 고백은 그냥 그때 그 순간의 감정의 감독님의 그날의 감독님의 감정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막 귀에 들어오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귀담아 듣진 않는다. 왜 이렇게 돌려 얘기하지? 그냥 그런가 보다. 네. 이렇게 지금 저런 생각이시네. 나중에 또 딴 얘기 하겠지. 약간 그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왜냐면 혼자 얘기 주고 받으시거든요. 영화에서 내가 맞아. A라고 얘기했다가 그 반박한 얘기했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반년 있다 인터뷰 질문으로 그걸 보내면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두 개가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이런. 근데 그게 이제 솔직한 답변이신 진짜 거죠. 솔직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근데 3부에서 저는 되게 특징적으로 기억 남는 거는 이제 그런 제사나 상황도 있는데 약간 되게 이상한 장면들이 그러니까 편집이 이상한 게 좀 있어서 이를테면 그 그쵸. 여자친구가 갑자기 등장을 하잖아요. 여자친구 다시 만나는 장면이 사실 홍성수 감독님 영화에 이렇게 갑자기 톤이 달라진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뭐 드림 모드일 때 예. 극장전
우리 코너도 극장전이지만 홍상수 감독님 극장전 영화에서 뭐 쪽방에서 사과 먹고 있는 여자가 갑자기 나온다거나. 네. 딱 그렇게 돼 네. 있죠. 마치 저는 꿈으로 간주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딱 결정하고 싶지는 않은. 근데 편집상 맥락에는 꿈이죠. 꿈처럼 돼 왜냐하면 있죠. 잠에서 깨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붙어 있으니까. 네. 갑자기 또 동선에 안 맞게 딴 데로 나오기도 하고. 네. 그때 그 점프가 근데 1, 2, 3부에서 3부에 그냥 갑자기 등장하는 게 그렇죠. 그게 좀 1, 2부에는 그런 게 없죠. 갑자기 톤을 바꿔서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웃긴데 분노의 질주에서 이 연결 해내시면은 정말 인정할게요. 아니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거 해버리잖아요.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것도 여기까지 해? 라고. 그러니까 사실 세 개 다른 챕터지 다른 영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은 뭐 좀 구성을 다르게 하거나 자기 영화 안에서 여러 요소를 끌어들인다고 해도 그 사이의 충돌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톤 조절이란 걸 전체 한 영화에서는 하는데 그 진짜 1도 생각 안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1부, 2부, 3부는 사실상 완전 다른 영화예요. 근데 그걸 붙여놓으니까도 한 영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흔적들은 아니 뭐 우리가 오키의 영화도 본 마당에 새삼 그런 저는 이걸 이렇게 한다고 아까 느껴져서 그 3부의 꿈 장면이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 어머니를 이제 꿈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고 나서 친구랑 이제 걸어오다가 제일 멀리 호텔에 어머니가 계시다라고 하고 이제 어머니를 바라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제 화면이 좀 불확실하게 그려지거든요. 이게 정확히 엄마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크기죠. 그게 아마도 그냥 물리적인 조건을 따지면 그 카메라 해상도 문제일 수도 있고 저는 상당 혐의로 가능한 얘기예요. 생각합니다. 가능한 얘기예요. 보통 이렇게 줌을 끝까지 당겨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구별하기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까지만 하고 딱 끊어내시는데 그게 의도된 불투명함일까? 뭐 그런 부분이 지금 홍상수 감독님의 어떤 뭐 신변과 관련해서도 약간 생각이 들고 그 장면 자체가 주는 이미지의 어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무슨 어떤 그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 자체를 안 보여주고 쭉 진행을 하다가 이제 굳이 그때는 저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을 아주 그 희미한 여자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그 장면을 보면서 약간 이게 다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는 약간 아주 옛날 사진 보는 것 같은 느낌? 죽은 사람의 모습 같기도 하고 약간 기괴함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걸 턱 하고 보여주니까. 근데 또 더군다나 우리가 아까 같이 술 먹던 바닷가 식당에서 어머니가 숙소로 돌아갔다는 동서는 전혀 영화에 안 나오잖아요. 갑자기 점프를 하죠. 그렇죠. 두 번에. 그러면서 방금까지 나눈 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것처럼 아들이 해맑게 어머니다라고 되게 얘기를 할 때 이상한 그 다른 세계가 열린 것 같은 느낌이 있었죠. 저는 그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기괴하다라는 느낌이 갑자기 들어서 이것도 뭐 전체적인 톤이라는 게 있는데 갑자기 툭 들어가고 그게 또 이렇게 안 어울리지 않아. 약간 느낌이 드니까 홍상수 감독답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생각이 복잡해지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 혹은 뭐 조금 과정에서 얘기하면 이걸 굳이 읽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작품이 유달리 좀 남달랐어요. 그 오는 파급력이라고 해야 되나? 남는 잔향 같은 게 좀 오래가는 영화였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꽤 길게 보탤 말이 없다 하는 사람들 치고는 꽤 많은 말들을 보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막 영화광들이라면 홍상수적인 그 패턴들과 이미지들과 대화의 양식을 모아가지고 패러디 영화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겠다. 충분히 만들겠다 이런 생각도 가능하죠. 그게 말하자면 그 유사 짝퉁인 거잖아요. 여기에 없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비슷하게 흉내를 내본 다음에 그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약간 앞에 오늘 얘기했던 거랑 연결해서 한마디만 더 보태면 보통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식이랑 메시지를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일치를 잘 하고 있냐를 가지고 이 작품의 뭐 완성도라든지 아니면 수준을 얘기하곤 하는데 간혹 아예 접근이 다른 영화들,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 영화 같은 게 약간 우리가 기본적으로 메시지가 있고 메시지를 어떻게 조직하는 형식이 있고 근데
그게 분리가 안 되는 덩어리에 네. 가깝다고 해야 되나? 네. 물리적인 덩어리라서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뭐 맞아요. 쪼개는 그게 작업도 언어적 없이 틀이 아니라 다른 문법이라고 해도 이미 언어라는 가정이 깔려 있긴 하네요. 근데 내용과 형식이 조응한다고 할 때 그 일치하는 퀄리티, 내용에서 이런 퀄리티가 형식에서 이런 퀄리티다라고 이어보는 게 어느 정도까지의 영화라면 약간 그 경지를 넘어선 영화들은 그게 이제 유기적인 덩어리가 돼 있기 때문에 말로 해석한다. 해석은 말로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 홍상수 감독님 영화의 어떤 스타일들을 조직해서 뭔가 만든다라고 하면 그게 진짜 기괴할 것 같은 느낌. 네. 뭐 언어로 정 안 되면 그림이나 뭐 음악으로 평 홍상수에서 영감을 얻은 12개의 변주곡 뭐 이런 거. 네. 덩어리에서 덩어리로 전달하는 거니까. 음악이 오히려 가능도 할 것 같은 네, 생각도 네, 드네요. 네, 네. 홍상수 테마에 뭐 수트 1번, 2번 이렇게. 자, 오늘 참 긴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다음 달에 더 길어지지는 않겠습니다. 네, 공약 약속을 하고. 예. 저희가 만약에 그걸 어기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의 질주 1편부터 9편까지 앉은 자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오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거고 사실 극장전 준비할 때 늘 하는 고민인데 네. 요즘에 워낙 영화가 없잖아요. 그래요. 영화 기자로서 제일 체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극장에 걸리는 영화 자체가 줄어든다는 적어서. 게 되게 위기감 혹은 좀 서글픔 같은 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영화 고를 때 뭐 하지? 이번 달 진짜 큰일 났네 라고 하는데 우리 둘이 맨날 막 영화가 없다 영화가 없어 그러죠. 네, 그래서 다음 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 긴 이야기 한 달 동안 조금씩 들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